자, 이번 시간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용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에 보면 원천징수의 근로소득 관리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일용근로소득 관리 쪽에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07페이지에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 외의 업무에 종사되어 있는 사람들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용근로자는 그러니까 근로의 대가나 시간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우리 108페이지에 원천징수를 하는데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에서 비과세나 근로소득공제 일당 10만 원을 차감해서 세율 6%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나온 세액에 세액공제 55%를 적용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보면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일반급여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2월 달에. 근데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근로한 사람은 일용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0월 1일 날 입사한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건설업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직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일용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당연한 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년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17년 1월 1일부터 17년 9월 30일까지도 계속 1년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일용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일용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관련되는 직업명세서, 관련 직업명세서를 제출을 했을 겁니다. 직업명세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0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직원이 중도에 퇴사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반급여자로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한다라는 거죠.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12월 31일 이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2018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본 통칙에 보면 연말정산해야 되는 연도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받았던 일반급여자에 대한 소득만 연말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받았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하라는 겁니다. 모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말정산을 해야 되고요. 직업명세서도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직업명세서는 1월 달부터 12월 달 끝까지 총액으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이미 일용직에 대한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직업명세서 제출한 게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제출이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용 관련되는 직업명세서 제출본을 취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중 제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회사에 그러니까 근로자 중에 일용 근로자로 있다가 일용 근로자가 아닌 일반 급여자로 변동이 되는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일용 근로 같은 연도 2017년도에 받은 근로소득 중에 일용 근로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8페이지에 우리 일용직 사원 등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09페이지에 있는데요.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에 보면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에 일용직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일용직 직원들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원번호, 성명 입력하시고요. 자, 입사연월일 입력을 합니다.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있으면 퇴사일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내국인 구분해서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이다라고 하면 국적과 체류 자격을 등록해 주셔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번호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기타 사항들은 필요하다면 등록을 해 주시고요.
임금 지급 사항에서 11번 임금 지급 방법, 매일 지급, 일정 기간 단위 지급이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매일 지급 방식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일정 기간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109페이지에 우리 교재 보면 매일 지급의 경우에는 각 일자별 지급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10만 원 차감해서 세금 계산하고 세액 공제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때는 소액부 징수 규정에 의해서 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일 지급과 동일하게 세금을 계산하지만 근로소득세 징수에 있어서 매 일자별 지급액에 따른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세액을 징수 또는 지급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합계액이 1,000원 이상이면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2번의 임금 연장수당, 임금 지급 방식이나 연장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1급, 시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연장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등록을 하시면 추후 급여 자료 입력할 때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하단 부분에 개정 과목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개정 과목은 그러니까 일용직 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 시에 개정 과목을 자동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원 등록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에 가면 자, 우리 급여대장 일반 급여자에 대한 급여 자료 입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귀속월과 지급월로 이렇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6월달로 해서 지급 방법은 화살표 눌러보시면 매일 지급, 일정 기간 단위 지급해서인데 우리는 실무를 하실 때는 그냥 전체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로 선택하셔서 직원별로 근무한 일자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백산이 6월 2일 날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근무한 걸로 체크를 하게 되면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정상 15만 원에 고용보험료 계산이 됩니다. 근무한 일자별로. 그죠? 이 부분은 이미 그러니까 일용직 등록 사항에서 일용직 사원 등록 쪽에서 태백산맥에 대해서 태백산에 대해서 임금 15만 원이라고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일한 날짜 기준으로 다 됩니다. 동서남도 마찬가지죠. 하게 되면 13만 원 기준으로 해서 고용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교재 111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등록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분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4분기는 2월 말까지 해당 분기의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지급일 기준이 아니고요. 지급일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급여도 포함해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출 시기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 해당 연도 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되고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고요.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용직도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근로내용 확인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내용 확인서는 우리 그러니까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에서 사업 기타 사회보험 쪽에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관리원에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가 있습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사업장 선택하시고 예를 들어서 7월 달이다 라고 하면 7월 달과 관련해서 태백산, 동서남, 응봉산에서 근무한 일자별로 체크를 해서 등록된 내용을 그러니까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국세청에는 직업명세서를 제출 안 해도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113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의 직업명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명세서, 근로소득 부분에서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에 보시면 일용근로소득 직업명세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자, 직업 구분, 직업 분기라는 부분이 나오죠. 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있습니다. 3분기를 선택해 보시면 동서남부터 시작해서 7월 달 금액에 대한 부분, 세금까지 다 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기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마감해서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감을 하다 보니까 법인 등록번호 오류가 나오네요. 제가 이 데이터를 만들 때 법인 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등록을 안 해서 그런 멘트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일용직 급여 자료의 회계 처리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용직에 대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일반 근로소득에 대한 회계 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용급여 자료 회계 처리 부분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일반 전표에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귀속 연월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전체를 선택하게 되면 자료가 나오는데요. F8번하고 F7번에 적효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적효설정을 보시면 항목별 적효로 동일하게 사용하겠느냐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적효 부분이 몇 년 몇 월 지급금액, 고용보험, 지방소득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F8번에 기본계정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과 기타 공제금액, 그 다음에 차인 지급금액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253번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확인 누른 다음에 6월달 거 이미 7월달 거는 전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요. 자, 6월달 부분을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전표 발생일 2017년 6월 30날 말일자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일반 전표에 6월달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회계관리 쪽에서 일반 전표 입력에 6월달 메뉴 보시면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거래처 코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래처 코드를 미리 등록하셔갖고 입력되어 있는 거래처를 등록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교재 116페이지에 실무 사례 있는데 실무 사례는 이미 다 입력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교재 사례를 통해서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118페이지에 자, 이렇게 이제 7월달하고 6월달 일용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118페이지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들어가게 되면 자, 일용직 근로소득 7월달이죠. 2017년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지급 7월로 해서 정기로 신고를 하게 되면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일용근로에 3명에 16,200원 원천징수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해서 세무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